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힘들었던 2월 증시를 마치고 3월 증시가 시작이 됐는데요. 3월 시장이 출발하자마자 미국 증시는 급격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에 아주 좋은 출발을 알려주고 있는데 일단 이날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았습니다. 주말 사이에 전해졌었던 존슨앤존슨의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이 났죠. 이 덕분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난주에 우리를 한참 동안 힘들게 만들었었던 10년물 국채금리의 급격한 상승이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 부담감으로 크게 위축됐었던 기술주들도 이날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리고 기술주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올랐습니다.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랑 그리고 재택근무의 수혜를 받아왔었던 팬데믹의 수혜를 받아왔었던 기술주는 약간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날만은 이 두 가지의 성향을 갖고 있는 모든 주식들이 다 같이 오르면서 시장을 가장 강하게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날 발표됐었던 몇 가지 경제 지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2월 제조업 PMI도 예상치를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1월 건설 지출도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날 시장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거의 나스닥 시장을 3% 가까이 급등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3월 달의 첫 거래일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Let's closing bell now입니다. 1일 주요 지수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하자 안도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인데요. 상승 탄력을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1.88%의 상승 흐름이고요. 31,514포인트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흐름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2.89% 현재는 상승 가리키고 있습니다. 13,570선 지나갑니다. S&P 500 지수 역시 현재 87.6포인트가량 오르면서 3,900선에 매우 가까이 다가선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을 움직인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급등했던 국채금리가 반락하면서 안도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5%를 훌쩍 넘겼던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 장 초반부터 1.4%대로 내려왔는데요. 다만 아직은 안도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다시 오를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연준 인사들은 금리 상승이 우려할 만한 현상이 아니라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긍정적인 경제 전망을 고려하면 채권 금리의 상승은 놀랍지 않다면서 금리 상승이 경제를 제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한 팬데믹 전과 비교하면 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백신 관련 긍정적인 소식도 전해졌죠.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 승인된 세 번째 백신이 될 텐데요. 이전 백신들보다 사용과 보관이 용이한 만큼 접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간밤 존슨앤존슨 CEO가 48시간 내에 미국인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할 거라고 말해 기대감을 더욱더 키웠습니다. 현재 400만 개의 투약분을 보내고 있고 올해 5월까지 1억 개, 또 올해 말까지는 최대 10억 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적어도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미국인의 숫자는 5천만 명에 달합니다. 부양책 현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1조 9천억 달러 부양 법안이 미국에서 하원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논란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외하면 공화당의 지지 없이도 부양책이 무난하게 통과되리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직전 주요 이슈 몇 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는 2.24% 탄력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미국장 거래 마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만큼 업종별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특히나 금융주가 3.3%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이외에도 산업과 기술주가 3% 안팎의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모든 섹터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종목별 흐름도 오늘 매우 좋습니다. S&P 500 지수 가운데 하락하는 종목의 숫자가 10개 안팎으로 매우 적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 이후 경제 재개 기대감에 여행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보잉의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우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될 텐데요. 현재 보잉의 주가는 5.75%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금리가 떨어지자 고성장 기술주들도 오늘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이 5.17%, 테슬라가 5.7% 상승하며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러그 파워 가지고 왔는데요. JP모건 애널이 현재 매수하기에 좋은 시점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수소 에너지 기업이고요. 국내에서는 SK가 투자하면서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8.37% 오늘장에서 상승을 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견해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시에 대한 낙관론 오늘은 가지고 왔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수석 전략가인 데이빗 커스트는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의 금리 수준이 자산 밸류에이션에 위협적인지를 물어본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자신들이 제기했던 bullish equity view, 즉 자산 낙관론은 애초에 이런 금리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오늘 있었던 주요 이슈들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우 지수 1.95%, 거의 2% 가까운 상승 탄력 나타내고 있습니다. 31,535포인트 부근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3% 이상 오른 움직임입니다. 13,588포인트 가리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90.67포인트가량 회복을 하면서 3,900선을 다시 되찾은 채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추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3월 증시의 시작을 매우 좋은 출발을 미국 증시가 알렸습니다. 나스닥은 3% 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미국 증시에 대한 판단부터 내려주세요. 네, 사실은 최근에 이제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약한 1.4%대에서 안정화가 됐다라는 점이 증시에 굉장히 좀 안도 반응을 야기한 것 같은데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제 정상화 관련주도 잘 갔고, 그리고 대형 기술주, 그리고 우리가 또 성장주라고 불리는 종목군들도 동반 강세를 또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J&J의 코로나19 백신 승인이 결국은 리오프닝 관련주에 좀 힘을 불어넣어줬고요. 그리고 금리 안정화가 결국은 성장주에 또 안도감을 안겨줬던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나스닥 지수가 지난주에 무려 4.9%나 급락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폭이 더욱더 좀 컸을 수도 있겠고요. 또 이 기술주들의 이 매기가 또 몰린 것도 나스닥의 상대적인 강세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 일단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이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소 안정세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국채금리가 1.6%까지 아주 빠르게 급등을 하면서 시장 불안감을 자아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1.4%대로 이제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현재는 1.434%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 좀 낙폭이 큽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 2% 가까운 1.8%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날은 일단 중국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졌습니다. 중국의 공장 가동 성장률이 9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상쇄했는데요. 때문에 이제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1.82% 내리면서 60.38달러까지 내려온 채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금값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계속 견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난 밤사이 시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까지 겹치다 보니까 금값에 대한 매수 여력이 많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지난 밤사이에는 0.4% 내려서 1,721.8달러까지 내려온 채 현재 선물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 한번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네, 이날 증시는 최근에 국채금리, 즉 시중금리가 되겠죠. 금리 상승세의 공포감을 딛고 모처럼 만에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주식 투자자들이 금리를 현 상황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분석을 제시했다는 내용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장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전인 작년 3월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급반등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고점 부담에 시달리는 증시에 좀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투자자들이 당사에게도 증시 밸류에이션의 현재 금리 수준이 위협인지 많이 좀 물어본다라고 한다면서도 우리의 대답은 단호한 노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측도 S&P 500 지수의 포워드 PR이 22배, 그러니까 1976년 수준의 100분위 99 정도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시가배당 수익률과 10년물 국채 금리 간에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중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즉 100분위도 42에 불과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위험보다는 어떤 전환에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에너지라든지 산업재 등의 이 경기 민감주가 미래 성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종목군 대비해서 유망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코스틴 수석 전략가는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2.1%까지는 증시에 유의미한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현재 금리 상승세가 당사의 증시 전망, 그러니까 올해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4,300까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부합하는 수준이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참 안도감을 주는 분석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시장의 주요 기관들은 최근에 이 금리 상승에 대한 시장 반응이 좀 과도했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워렌 버핏도 좀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워렌 버핏이 현지 시각으로 토요일에 투자자들을 상대로 이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근데 간단히 말해서는 이 미국에 반대해서 투자하지 마라, 배팅하지 마라라고 조언을 했고요. 그리고 채권은 여전히 좀 투자 매력도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버핏 회장은 이 미국이 때때로 심각한 난관을 겪기도 했었지만은 그동안 경탄할 만한 이 경제 성장을 좀 달성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 232년간의 성공담이 넘쳐나는 나라라고 또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성장에 반대가 되는 투자는 하지 말라라는 게 자신들의 확고한 결론이다라고 밝혔고요. 지금은 또 채권에 투자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간밤 거래일에는 지난 2월에 변동성이 심한 그런 장세를 뒤로 하고 3월의 첫 거래일 굉장히 좋은 급등으로 시작을 했는데 역대 3월 성적은 어땠을까요? 지난 2월을 저희가 돌이켜보면요. S&P 500 지수가 2.6%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0.9%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1월 하락장에서 반등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월간 성적을 2월 달에도 기록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월 후반으로 갈수록 극심한 변동성에 저희가 시달렸었고 특히 이제 에너지 업종이 한 달간 약 한 23% 상승을 했고 금융업종이 11.5% 상승하는 동안에 타 업종에 대한 매도세가 굉장히 좀 극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체감하기로는 굉장히 좀 부진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3월을 좀 얘기해 본다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좀 보통 수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야디니 리서치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28년 이후에 3월에 평균적으로 S&P 500 지수가 0.5% 정도 상승을 하면서 8등 정도의 그런 성적을 월간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LPL 파이낸셜 분석에 따르면은 이 1950년 이후에는 6등을 기록하고 있는 달로 3월이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로이터에서는 최근 주식시장에 불고 있는 이 스펙 열풍에 대해서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더 큰 위험에 베팅하고 있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 스펙 열풍이 굉장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자면 스펙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스펙을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요. 스펙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눈에 띄고 있는 스펙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자인 빌 에크먼이 내놓은 스펙입니다. 풀네임으로는 퍼싱 스퀘어 톤틴스 홀딩스라고 부르는데 심볼은 PSTH를 쓰고 있습니다. 이 스펙도 꽤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스펙이 눈에 띄는 점은 특히 이런 겁니다. 어떤 합병설도 사실 들려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 스펙의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것이 이 스펙은 상장 당시에 약 40억 달러 정도의 기업 가치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58억 달러 정도까지로 굉장히 크게 기업 가치가 올랐습니다. 보통 스펙의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루머는 있습니다. 어느 기업과 합병을 해서 상장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의 루머는 있고 그다음에 주가가 상승하기 마련인데 이 스펙의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루머도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기업 가치만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투자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스펙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빌 에크먼 같은 위대한 투자자들의 스펙이라면 높은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더라도 선뜻 사게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이터는 이런 투자가 갖고 있는 리스크를 지적을 했는데요. 최근 루시드 모터스와의 합병을 공식화했던 CCIV의 경우에는 IPO 전에 5배가량 상승하기도 했지만 합병이 공식화된 직후에 80억 달러 정도의 기업 가치가 일주일 만에 날아가 버렸거든요. 모든 스펙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팀장님 역시 이제 스펙 열풍에 대해서 과연 이 월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스펙 상장과 그리고 관련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단시간 내에 높은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기존의 IPO 대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리스크를 월가에서는 공통적으로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실제로 스펙의 합병이 이루어졌을 때 아니면은 그 소식이 나왔을 때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루시드 모터스의 CCIV와의 합병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직 이익이 없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스펙 상장이 더욱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같은 분석을 최근에 또 내놓기도 했었고요. 여기에 또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 역시도 글로벌 IB는 스펙 투자가 이어지는 한 계속해서 이 스펙 상장을 출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또 없는 게 낫다라는 그런 또 비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장혜진 앵커가 꼽았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연일 급등 랠리를 펼치던 비트코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급격한 상승에 따른 피로감 때문인지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다행히 간밤에는 비트코인 역시 큰 폭의 반등에 나서줬습니다. 현재도 7% 넘는 상승세에 시연한 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시티그룹은 언젠가는 국제적인 거래 시장에서 선택받는 화폐가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현재 주류 화폐로 자리 잡는 과정과 투기 붕괴 사이의 변곡점에 놓여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 투기보다는 화폐 쪽으로 좀 더 기울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특히 비트코인이 지난 몇 달간 보여줬던 강한 상승세는 월가의 큰 손들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만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테슬라나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과 같은 기업들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주류로 가는 거대한 전환의
하나의 시작점에 놓여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만일 개인과 기업들이 디지털 지갑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등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비트코인도 전 세계적인 사용과 추적 및 빠른 결제 가능성이 커져서 상업용 이용으로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극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세계적으로 편리하게 통용할 수 있는 점, 중립성, 그리고 환율에 대한 노출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 트레이드의 화폐로에 사용될 수 있다면 비트코인은 향후 기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투자처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이런 발전을 이루기에 앞서 이를 막는 장애물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를 뛰어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연일 신고점을 경신해 가던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 숨고르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간 굉장히 열정적으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간다. 또는 투기 과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은 하락하는 것이다라는 의견들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여전히 월가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소개해 주신 기사 내용은 낙관론 쪽이죠. 근데 이런 의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성장주 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가 내세웠던 그런 의견과 유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비트코인이 결국은 채권을 대체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미래 예비 통화의 후보로 봐야 한다라는 게 이 우드 측의 의견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격 조정에 대해서도 건강한 조정이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기쁘다라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많이 좀 투자를 해놓고도 가격 등락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좀 열풍의 투자자들은 현혹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스크보다 돈이 적으면은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또 조언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는데요. 조금 전에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이 실적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주당 순이익 EPS가 1.2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0.79달러를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또 매출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실제로 8억 8,200만 달러를 기록해서 예상치였던 8억 1,200만 달러를 뛰어넘으면서 좋은 실적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매출이 지난 4분기에 369%나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덕분에 시간의 거래에서도 약 9% 넘는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그 시장에서 나왔던 글로벌 이슈 살펴봤고요.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보잉이 유나이티드 항공의 737 맥스 추가 주문 소식에 간밤 급등 마감했습니다. 웨이페어의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됨과 동시에 목표 주가가 370달러로 제시되면서 간밤 16%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지난 1월 줄어들면서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한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보잉이네요. 네, 보잉의 주가가 오늘 급등하면서 다우지수의 성적에도 많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요. 결국 이제 최근에 운항 재개가 됐던 737 맥스 항공기에 대한 추가 주문 소식이 이 주가를 견인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이날 2023년 인도분 737 맥스 항공기 25대를 추가로 구입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밖에 또 기존의 40대 분에 대한 인도 시점도 2022년으로 그리고 5대 같은 경우에도 2023년으로 사측에서는 당긴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UAL 같은 경우에는 737 맥스 항공기를 총 188대를 인도받을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해 70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내면서 다른 항공사들과 마찬가지로 팬데믹에 따른 많은 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운항 이 캐파라고 얘기를 하죠. 2019년 대비해서 최소 마이너스 51%의 변화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추가 주문과 그리고 항공기에 대한 조기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업황 회복을 미리 대비하겠다라는 보관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진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이 조금씩 좀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백신 보급이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2022년과 23년의 수요 반등에 대응한 성격이다라고 이번 주문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보잉의 주가는 또 최근 들어서 좋지 않았습니까? 2월 한 달 동안 보잉은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월 달 한 달간의 좀 성적으로 보더라도 9.2%나 상승하면서 보잉이 굉장히 좀 선전을 펼쳤습니다. 시장 전체를 아웃퍼폼한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산업재 업종 같은 경우에도 약 한 7% 정도 상승했던 것에 비한다면은 업종 내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월 말이었죠.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익 지표에 큰 폭의 좀 미스가 나면서 단기 좀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를 맞았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경제 정상화 기대감과 맞물려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보잉은 사실 지난해 737 맥스 대거 주문 취소 사태를 겪었는데요. 올해는 좀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네, 지난 한 해 동안 이 보잉 항공기에 대한 주문 취소가 무려 650대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737 맥스 항공기에 대한 주문 취소가 약 한 641대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즉 운항을 못하니까 항공사들이 많이 좀 주문을 취소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그래도 좀 반등 기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상업용 항공기에 대한 주문 취소가 총 6대였는데 맥스는 2대에 그쳤었습니다. 그 전달만 하더라도 107대에 대한 주문 취소가 이루어졌었고 맥스에 대해서도 105대에 대한 주문 취소가 이루어졌던 것에 비한다면은 굉장히 좀 비약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보잉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에 상업용 항공기 26대를 좀 인도를 하면서 2년 만에 에어버스 인도 대수 21대를 추월하는 또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미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이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대표적인 수공예품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로 유명한 기업이죠. SE의 주가도 올해 들어서만 거의 37% 오르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보다 더 잘 나가는 그 이커머스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가구 전문 판매점인 웨이페어인데 올해 들어서만 이 웨이페어 주가는 50%나 급등했습니다. 특히 웨이페어는 이날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과 함께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날 트루이스트에서는 웨이페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315달러에서 37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트루이스트에서는 웨이페어의 에비타에 근거한 마진율 장기 전망을 11.5%에서 13%로 상향한다면서 목표 주가의 상향 근거를 제시했고요. 매출 성장률 전망치도 높여 잡았습니다. 다만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면서 팬데믹 당시에 급증했던 그 수요의 급증세는 다소 안정화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기도 했는데요. 투자 의견 상향보다 이 주가 상승에 훨씬 더 크게 도움을 줬던 게 바로 실적과 가이던스였습니다.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4분기에 또 흑자 전환에 성공했죠. 또 올해는 연간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작용을 하면서 웨이페어의 주가를 크게 떠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팀장님, 웨이페어가 과연 얼마나 성장성이 큰 것일까? 이 월가의 시각이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은 대표적인 팬데믹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팬데믹에 이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가구를 많이 바꿉니다. 근데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가구를 파는 업체가 뜰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마켓워치에서 집계를 하는 현재 투자 의견도 비중 확대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 낮은 316달러대로 나타나면서 그간의 이제 주가 상승세가 과도했다라는 좀 경계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투자 의견은 물론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가 이제 동일 비중으로 이 투자 의견을 상향했을 뿐이었고요. 그리고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328달러,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326달러의 업사이드를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본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트루이스트에서 굉장히 좀 급진적인 좋은 투자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현재 주가도 이제 지난해 8월 수준에 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역시 이제 성장성은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즉 팬데믹 수의 약화를 우려해서 주가 상승 탄력은 최근까지도 많이 좀 약화된 상태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테슬라의 주요 유럽 배터리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지난 1월 무너져 내리면서 중국이 전기차 경쟁에서 선두주자를 차지했다라는 분석이 마켓워치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마티아스 슈미 자동차 분석 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1월 유럽 18개 주요 국가에 1,619대의 이 배터리 전기차를 인도했는데 이는 그달 등록된 전체 배터리 전기차의 3.5%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줄어든 수준인데요. 지난 2020년 1월 테슬라는 1,977대를 인도했고 5% 이상의 점유율을 나타냈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좀 줄어든 수준입니다. 테슬라의 1월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분석이 함께 제시가 됐는데 오히려 테슬라는 분기 말에 생산량이나 인도량이 더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테슬라의 12개월 누적 인도 대수는 이제 한국의 완성차 업체 현대와 기아에도 밀리게 됐다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더 확대해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살펴보면 중국이 현재 전기차 부문에 있어서는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1월 배터리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록 대수를 비교해보면 중국이 17만 9천 대로 나타났고 유럽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11만 대로 나타났는데 연간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해 유럽이 더 많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 전기차 업체들의 성실한 소비 주체가 되어서 니오나 샤오펑, 비아디와 같은 제조업체들의 성장을 강하게 이끌어줄 것이다라는 분석들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또 간밤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의 지분을 GM보다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당 기업이 시장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순위쟁 탈전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면서 다른 전기차 브랜드, 특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장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온 지는 좀 된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 10월에도 코인이라는 IB에서 이 유럽과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현지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도 좀 많이 주고 있고 그러면서 유럽 현지 업체들 외에도 중국과 또 우리나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 확대 등이 테슬라의 이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이유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테슬라가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상하이와 베를린에서의 기가 팩토리 모멘텀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로직이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이 점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갑론을박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중국 업체들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팔려나가는 친환경차의 10대 중 7대는 유럽행으로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여러모로 더 많은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명백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종목 뉴스 살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